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이번 주 전격시사에선 관련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뿌리를 맨손으로 휘어잡아 크게 주목을 받았죠.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신지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2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성인 4명 가운데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인데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던 게 주요 유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입니다. 네. A씨는 퇴사 이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퇴사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면 쿠팡의 보안 관리 문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국회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쿠팡 측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쿠팡 내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출입증을 토큰이라고 하고요. 네. 이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도장 역할을 하는 게 서명키라고 합니다. 네. 이 서명키는 보안의 핵심 요소라서 이제 권한을 가진 직원이 퇴사하면 이를 폐기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직원은 퇴사한 뒤에도 유효 기간이 남은 서명키로 여러 개의 인증 토큰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접근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흔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네. 범행에 활용된 IP 주소들을 확보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쿠팡 서버에 접속해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IP와 두 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IP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 협박 메일은 지난달 16일 4,5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당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송이 됐고 두 번째 메일은 지난달 25일 쿠팡 고객센터로 전송됐습니다. 당시에 금전 요구는 없었고 두 차례 메일을 보내는데 사용된 IP 주소도 달랐다고 하는데요. 쿠팡은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정말 뒤늦게 안 건데 지금 쿠팡에 보상 요구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 일고 있죠. 네, 어제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도 회원 수가 어제 기준 25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소송 참여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걸 주문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개 특검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못다한 수사가 있다면서 2차 특검 카드 꺼내들었죠. 네, 얼마 전에 3대 특검 중 해병대 특검이 종료됐는데 예.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까지 모두 활동이 종료되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모아서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정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법원이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탓이라며 사법부를 직격하게 됐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해병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9건 모두를 기각해서 90%의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면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는데요.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주장하는 데는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러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 공작을 하려는 거라면서 정작 특검이 필요한 건 대장동 민간업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검찰의 대장동 환수 포기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사과와 또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열린 마지막 국민대회에서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어제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자성론을 꺼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한 건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인데 우리 지도부가 그날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계엄으로 시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전국 순회 마지막 장애 집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거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계엄을 옹호하면서 현장에서 탄핵 찬성파에 대해 배신자를 외쳤고요. 장애 집회가 혼란스럽게 진행되자 사선 한기호 의원은 의원 단체방에서 당원끼리 몸싸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애 집회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비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원래는 오늘 경기 용인에서 열기로 했던 마지막 장애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 측이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그 비용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구도라면서 여론조사 비용은 3,3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상납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고 무죄가 예정된 기소인데 정치인은 이 손실을 어디서 만회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기소로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본다며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최근 환율 상승 원인으로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정부 인사들이 지목을 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결이 다른 말을 했네요. 네, 최근 외환당국 관계자들이 고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목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냐면서 그런 투자 열풍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젊은 층의 해외 주식
주식 투자가 유행처럼 번져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과 결이 상당히 다르다 보니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이창진 원장은 자신도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면서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달부터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학개미 인구 집단을 보면 오히려 청년층은 적고 40, 50대 비중이 높은데 이분들이 위협을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거다.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해 규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정부가 증권사가 과도하게 해외 주식 투자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놓고 증권사를 규제해서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특정 마케팅이 서학개미의 B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투자를 부추기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거라면서 해외 파생 상품에 대한 과장 광고와 이벤트 등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죠. 히터 틀고 운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졸음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은 자주 막히는 구간들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천호대교부터 막히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동부간선도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 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이후의 정체는 수원 부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산 방향 천안 지역입니다. 천안 부근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망양 휴게소 일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12월 첫 거래일을 마감한 미국 시장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은 이제 휴장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조기 폐장 후에 미증시가 열렸는데 일단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한 거에 대한 영향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종료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0.9% 밀렸고요. 나스닥이 0.38% 밀렸고 S&P 500이 0.53% 밀렸는데 일단은 중반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 싶었는데 역시나 막판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초반보다 더 안 좋아진 게 다우존스였고 그리고 S&P 500은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배경에 지금 꼽고 있는 게 우에다 가즈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제로금리였던 일본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다른 이자나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일상이었어요. 그게 네. 수년 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제 다시 청산을 해서 일본으로 다시 갚아야 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중간중간에 몇 번 있어왔던 이슈이기도 한데 사실 이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당분간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시장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네, 오죽하면은 절대 안 판다라고 했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을 언급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오히려 회장이 비트코인에 꽂혀가지고 비트코인을 네. 계속 매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거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돼버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기업인데 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팔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매각에 대한 어떤 의사를 살짝 드러내면서 시장이 안 그래도 좀 불안한데 이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안 그래도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 뭐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수 시점과 규모를 보통 주황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예. 셀러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기 SNS에다가 녹색 점을 추가하면 어때? 즉 매도 시점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심리가 좀 더 가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큰 손들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간밤에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다시 하락했어요. 네, 아무래도 원래 큰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청산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강세론자들까지 이제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요. 이제 지렛대 투자라고 내가 뭐 100만 원밖에 없어도 250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빅2의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레버리지가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 추가 청산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현금을 뭐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거에 뭐 2배, 3배 이상의 뭐 심지어 뭐 100배까지 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추가 청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수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나 기업들도 하락폭이 크죠.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뭐 미국이든 뭐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뭐 3%, 5% 이상대 하락을 좀 보였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마라우딩스나 뭐 코인베이스 잘 아실 거고요. 로빈후드, 뭐 클린스파크 이런 기업들이 제법 하락폭이 좀 크고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건 의문부호예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이 사실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그 이슈가 사그라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감당을 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NK 트레이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일본 다른 나라 생각 안 하고 일본만 보면은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제 점점 카드를 꺼내야 되는 시점이 맞기는 맞아요. 그동안 이제 워낙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수십 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 아베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일본 증시를 사실 돈을 뿌려서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자기들이 쉽게 표현하면 살만하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최근에 나온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거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어제 이제 금융경제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청산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본이 다른 국가 생각 안 하고 자국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조금 컨트롤을 이제 생각해봐도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밤 우리나라 관련 ETF들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 뭐 다들 미증 시와 비슷하게 좀 변동성이 장중에 좀 있었고요. 막판에서 좀 하락하곤 했습니다. EWI는 0.26% 하락했고요. FKR도 0.2% 하락했고 코볼 같은 경우도 1.05% 하락했는데 일단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초반에는 일단 조금 버티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아마 어제와 비슷할 것 같아요. 장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일본 증시 흔들리고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초반의 분위기를 좀 반납하면서 좀 아쉬운 마감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사실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즉 뭐 전강 후약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마 요즘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장중에 보시면 보실수록 이 보시는 시간이 길신 분일수록 네. 오히려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신에 그간 쉬었던 코스닥,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순환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제 걱정은 그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도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가냐 그게 제 걱정이실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안 빠져나가고 있고 네. 대형주에서 매도한 그 외국인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돈이 돌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환율 급등 때문에 정부가 환율 안정화 정책 얘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투자 제동으로 나가는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 의견은 어제 이찬진 감독원장님 말씀하신 거로 사실 저는 똑같고요. 오죽하면 이제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사실은 이제 뭐 거래세 인상 같은 걸 하면서 네. 뭔가 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해외 잔고가 사실 이제 기관들 기준으로 잔고가 721조 원이에요. 네. 기관들이. 그만큼 이제 개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기관들도 해외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기관들이 요즘에 저도 되게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과한 영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이 개인들을 더 부추기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들 거래세 인상하는 거, 저는 사실 거래세 인상하게 되면은 단기성 자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갖다가 되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관을 먼저 때려놓고 기관이 그럼 영업을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개인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기관을 과연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해외 투자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네. 주식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이미지는 뭐 지금 열심히 또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앞으로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뭐 금투세 시행이 백지화되니까 이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못한 소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단기 투자 잘하시기로.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 투자 많이 할수록 거래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거래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단기 투자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너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내년부터 양시장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이 되니까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우리나라 시장 악재성 요인들을 봤을 때 거의 유일한 악재가 환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본의 부양제까지 발표를 해버리니까 원화 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안정화되어야지 외국인 자금을 다시 좀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산타랠리에 대한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산타랠리가 저는 올 거다라고 봅니다. 12월 이번 달 증시 괜찮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네네. 만일 뭐 환율에 대해서 좀 안정감이 좀 오게 되면은 더 강한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상승 마감할 거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대응 방법 좀 전해주시죠. 일단 환율 얘기를 제가 자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장중에도 환율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보실 거는 환율,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의 어떤 단기성인 자금 시장도 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제 당장 뭐 적극적으로 이제 나는 막 돈 끌어서 다 투자할 거야 이것보다는 매수 전략이 맞다 봅니다. 하지만 그 매수를 평소에 이제 뭐 난 한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 하시면은 네다섯 번에 분할하신다 하신 분들은 10번 나눠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 좋다. 대신에 변동성은 감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이 영하 8.9, 경북 봉화가 영하 4.9, 경기도 파주 영하 4.6, 서울 강서구 공항동 영하 0.4도 등 네. 이 내륙과 산지는 대부분 영하권으로 어제와 비교하면 최대 10도 이상이나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낮에도 서울이 영상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요. 이 평년 대비 2도에서 6도 정도 낮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한 주의 중반인 내일 수요일에 네. 기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네, 내일과 모레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통과해 더욱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나 큰 폭으로 낮아져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1도 등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게다가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쳐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이번 강추위는 사나흘 정도 영향을 주다가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자, 강추위와 함께 또 눈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찬 공기가 바다를 지나면서 대기와 해수면의 기온차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까지 서해안에는 최대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건설보다 두세 배 무거운 습설로 이 비닐하우스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또한 모레 목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밤부터 서해안, 전라도, 제주도에 사시는 청취자분들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선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안규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지난해 12월 3일 어떤 분들은 사실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여러 가지 장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나왔는데 그중에서 안기령 대변인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밀어내는 장면. 이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셨잖아요. 지난해 계엄 선포 직전 상황 좀 복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회 다들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제가 지역구 도봉구에 송년회가 있어서 네. 여기저기 송년회 행사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 드리고 이런 행사를 좀 다니다가 네. 이제 국회 근처에 당직자들이랑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다들 당직자들이니까 그렇죠. 이 밤에 무슨 담화를 발표하나, 오전 10시가 아니고 밤 10시가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다들 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생중계로 봤죠.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담화를 발표를 보고 나서 그게 비상계엄이라는 걸 알고 바로 국회로 출발을 하신 건가요? 네, 바로 갔습니다.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네. 네. 국회로 갔을 때 당시 국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그 대변인실이 있는 국회 소통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국회 산문, 출입문 중에서 산문이랑 가까운 곳인데요. 네. 그쪽에 택시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입시켜주지 않다가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당의 대변인인데 왜 들여보내주지 않냐. 네. 또 옆에는 그 기자증을 가지고 나 기자인데 왜 들여보내주지 않냐 하시는 네. 분도 계셨거든요. 예. 그렇게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네네. 아주 또 잠깐 이런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주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잠시 틈을 이제 벌려주길래 그때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셨군요.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 국회 본청
그리고 그 근무하시는 사무실까지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아주 어두운 밤이었고 군합발 소리가 막 들렸어요. 아, 그때 이미 건물에 진입을 하셨을 때요? 네, 일단 저는 그 소통관 대변인실로 네. 먼저 갔고요. 네네. 이제 당직자들이 다 국회 본청으로 간다고 하길래 네네. 그 저희 당에 보면 공보국 있잖아요. 네. 그 공보국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공보 업무를 위해서 딱 한 명만 사무실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대변인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네네. 이제 본청으로 가야겠다라고 음. 하면서 근데 그 공보국의 당직자가 한 명 좀 어린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있어서 당시에 밖에서 봤을 때 여기 불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네. 좀 무섭겠지만 불 끄고 소등하고. 네, 네. 그리고 내가 나가면 여기 문도 걸어 잠그고 있어라. 이따가 만나자 네네네. 이렇게 하고 본청으로 갔습니다. 네. 본청으로 갔을 때 상황은 이미 계엄군이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미 도착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민분들, 네. 뭐 보좌진 네. 분들, 당직자분들 뒤엉켜서 계엄군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입을 막고 있었군요. 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앞에 그냥 있기가 사실은 좀 두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막았을 생각을 하셨어요? 뭐 그때는 근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네.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시민분들이 사실 정말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네. 그때 본청 출입문을 안에서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막고 있으면서 출입증이 있는 사람은 또 안으로 이렇게 그렇죠. 들여보내줬는데 네네. 시민분들은 그게 없이 그렇죠. 그냥 정말 맨몸으로 아, 시민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시민분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뭐 당직자들, 네네. 보좌진들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출입증이 없으니까 시민분들은 그냥 정말 맨몸으로 밖에서 계엄군과 대치를 해야 했던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낙선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서 한 표를 보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같이 나가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그 사진이 촬영됐을 때 그 순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일부 계엄군들을 한쪽에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본청 진입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틈이 났을 때 몇몇 계엄군들이 이렇게 약간 돌진하는 듯한 그 행동을 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제 기억으로 팔이 붙들렸던 것 같고요. 네. 팔이 붙들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뭐 체격 차이도 나고 그래서 이 그렇죠. 붙들린 팔을 좀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을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걸 뭐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총을 메고 있었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 그때는 너무 혼란한 상황이어서 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어떠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네. 싶지 않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그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셨더라고요. 아, 유튜브 라이브로요? 네, 어머니가 크게 이제 걱정하셨습니다. 예. 아유,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뭐 사실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좀 봤어요.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12월 3일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KBS 제작진이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지금 인터뷰를 채록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1년 동안 네네. 하셨더라고요. 한 그것이 지금 현재 KBS 유튜브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도 볼 수가 있고
또 내일 밤 10시에 KBS 1TV로도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인데 이 책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한 대목 소개하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변인님이. 그 유튜브의 그 인터뷰 내용에도 있는데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국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그날 그 시간에 이제 그 방송을 보고 회사로 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고 정치권에 몸담고 계셔서 제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죠? 아닙니다. 저도 뭐 살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네.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네. 이제 계속해서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 그걸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어제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도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해 8월에 이제 계엄을 처음으로 경고를 하는 그 발언을 하신 게 김 최고위원이시고, 그 이후에 9월에는 이제 관련한 법도 발의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는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뭐 일종의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계엄군이 국회에 온다는 거는 아까 안 대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현장에서 이제 목격을 하셨을 때 군인들은 어떤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국회에 갔을 때 뭐 헬기 소리,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목격했을 때 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임무에 소극적이었다라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네. 좀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네. 당시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앞에 본청 앞에 있을 때 본청 정문으로 이렇게 진입한 계엄군들은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과 당직자 또 의원 그 대변인님 포함해서 다 이렇게 막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까? 네, 막고 있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이나 모였지 하고 잠깐 들어갔을 때 네.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미 한쪽에 진입한 군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보좌진 분들과 당직자 분들이 아마 소화기를 분사해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네. 문을 걸어 잠그고요. 네. 자, 지금 시간을 보면은 지난해 12월 3일 10시 29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개회된 거는 12월 4일 0시 47분. 그리고 1시 2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 이렇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국회에서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일단은 본청 앞에서 이제 계엄군들 계속 막고 있었고요. 네. 안에서는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뭐 몇 명 모였냐, 뭐 본회의 열렸냐, 가결됐냐 이런 거에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소리치면서 묻고 있었고요. 네. 그 이제 본청 출입문 쪽에 있는데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서 가결이 됐다라고 했고 이제 당의 지도부 의원님들께서 네. 대변인인데 이제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네네. 네, 해주셔서 그때는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가결까지 다 됐다는 걸 이제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근데 안에서는 네.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가결이 됐는데 뭐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아직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네네.
이미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물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안에서는 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네. 좀 극도로 불안하고 네. 좀 엄중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한 제 기억에는 새벽 4시쯤이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야 좀 불안감이 좀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근데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그때도 이제 뭐 수용은 하겠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뭐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이런 식의 담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국회에 계속 계셨던 건가요? 저는 일단 12월 4일도 내내 국회에 있었고요. 10월 4일 내내요? 아, 그러면 12월 4일도 있어. 12월 5일 날에서 비로소 좀 네, 4일에서 5일 될 때 아니면 5일 아침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소통관 그 대변인실 소파에서 쪼그려서 잤어요. 네. 그 당시 상황은 그러면 일종의 뭐 비상 체계라든가 이런 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판단과 그동안의 그 경험들, 그다음에 꼭 이 계엄 해제 표결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네. 당이 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의원님들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아주 신속하게 국회로 모이셨고요. 네. 그리고 그 KBS 유튜브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도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께서 국회로 오신 다음에 한준호 의원실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준호 의원님 그리고 이해식 네네. 당시 비서실장님 이렇게 함께 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이제 지휘 순번 당을 누가 이끌 것인지 그래서 당 대표 뭐 원내 대표 네. 최고위원들 사무총장 뭐 이런 쭉 이름을 써내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렇게도 하고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시키고 제 기억으로는 그날 아침에 또 바로 당에서는 의원총회 열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긴장됐던 시간들인지 간접적으로도 크게 느껴지는데 제가 또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갔어요. 지금 안 대변인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강변하던데 내란이 2시간짜리로 그치도록 만든 게 본인입니까?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내고 그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 내란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거지. 저 이 대목이 굉장히 눈에 갔어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목격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 오셔서 몸으로 막아내고 그 다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뭐 그 당 보좌진 분들도 네. 많이 다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 이마가 찢어지기도 하고 2시간짜리 내란을 처음부터 기획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목숨을 잃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막아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이제 목격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제 계엄이란 단어를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연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1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우리 정치사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겠지만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러니까 이런 내란 사태를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네. 극도의 혼란한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내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감시 역량 이런 게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셨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활동하다가 이제 대선 이후에 대통령실로 옮기셨잖아요. 이제 그 비상계엄 그 혼란했던 상황 다 끝나고 6.3 또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해서 이제 출범한 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딱 6개월 되지 않습니까? 자, 민주주의가 회복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질문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그 일을 겪으면서 완성돼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 한 사람 또는 소수의 폭주로 인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좀 돌보고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지켜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그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네. 결국엔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걸 저는 제 눈으로 목격했고 네. 그리고 가슴으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또 사실 그 당시 12월 3일 날 그 계엄군의 총구를 맨손으로 잡은 그 장면으로 인해서 BBC하고도 인터뷰를 하셨고 네. 외신과의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출신 학교에서의 그 학보에서도 네.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일단 질문이 첫 번째는 외신 기자분들은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작년에요? 네. 뭐 공식적인 질문도 있었고 네.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네. 한국 사회가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줬고 네. 저는 그때 한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가 있는 나라고 이번에도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의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최근에 외신 기자들은 뭐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또 많이 받으실까요? 어제 했는데 네. 어제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극복의 힘, 회복의 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정이 아주 뿌듯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럴까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네,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죠.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조금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네.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 비상계엄, 그러니까 지난 내란 사태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 모두 국민의 힘 덕분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또 제가 이제 한국 기자 입장에서는 왜 외신 기자들하고만 인터뷰를 하지? 그것도 생방송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이제
내신 그 국내 기자들 풀단으로 조금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는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제사회에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렵사리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한 정치에 무감시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청년 말씀 주셨는데 그 지난 내란 극복의 과정에서 물론 여전히 극복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청년 세대의 그런 각성과 광장에서 진화한 힘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저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늘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장거리 이동이 걱정이었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무거운 휠체어까지 가뿐히 싣고 포천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산정호수. 다행히 둘레길에 데크가 깔려 있어서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호수의 풍경을 오래 즐길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따뜻한 겨울 옷차림 하시고 오늘 바깥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종일 기온이 낮겠고 내일 서울은 하루 종일 영하권이 예상돼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을 보면 0.5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2.8도 기록 중입니다. 파주와 철원 쪽은 영하 4도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7도, 강릉, 광주 9도, 대구 10, 부산 13도 등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5도 안팎의 낮 기온이 되겠고 내일은 또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의 낮 기온에 그치면서 춥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더 낮겠고요. 특히 내일은 더 추워져서 하반기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아질 텐데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서울은 영하 8도 선을 아침에 유지하겠고 이번 한 주간 중부지방은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이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충남,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오는데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3에서 8cm,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 3에서 10cm, 그 밖에 일부 충남과 전라 권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도 내일 새벽에 눈이 약간 날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전국에 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이번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내에 법안 처리를 강조를 했는데 결국 여당 주도로 어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불쏘시개 소재로 써서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걸로 이겨보겠다라는 심산인데요. 네. 사실 금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탄핵 결정문에 적시된 예시된 거하고도 완전히 상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잘못됐고 불법이고 위헌이고 네네. 헌재가 이렇게 설시를 하면서도 책임의 일단이 입법 폭주라든가 줄탄핵이라든가 네. 이런 야당에게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호 자제와 관용 이 얘기를 합니다. 상호 자제와 관용. 네. 그러니까 여야에게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진짜 천인공노할 불법 계엄으로 이 민주당은 거의 저는 벼락 집권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단죄할 건 단죄하되 네. 이 탄핵 결정문에서 밝힌 상호 자제와 관용 정신에 따라서 국민 통합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정치법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울고 먹고 3대 특검 다 끝나가는데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네. 이거는 정말이지 그 정신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양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는데 감형, 사면, 복권 제한을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 내용이 구성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이 내란몰이가 정치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걸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지금 뭐 검찰개혁이네 사법개혁이네 난리법석 부렸는데 예. 이 특검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특검 중독증이다. 네, 특검 중독증에 걸린 거죠. 모든 걸 다 특검을 통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이제 내년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되는데 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앞뒤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어제 보면 소위 진행 도중에 퇴장을 해서 항의는 강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는 뭐 연내 입법이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 의석수가 적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의 그 호응을 얻어서 그거를 선거를 통해서 그 폭주를 그 심판하는 거 그거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폭주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로 이제 가보면 양양자 최고위원이 주말 국민대회에서 또 한 번 계엄에 대한 반성을 언급을 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과연 분명한 계엄에 대한 사과가 있을 것이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어제 거부를 했다라고 봐요. 그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오자는 게 오히려 과거에 매몰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과 않겠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작년 12월 3일 그 그 계엄과 관련해서 1차 가해가 있고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봐요. 1차 가해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이게 1차 가해고요. 2차 가해가 그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이 됐잖아요.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 망언을 가지고 나온 거 이게 2차 가해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뭐 최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 전도사인 전한길 씨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고요. 편지로 그런 게 나왔죠. 그 당 대표인 분, 당의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이 계몽령이라는 거는요, 그냥 저작거리 장사미사들의 그냥 편안한 언어로 얘기하자면 개소리입니다. 정말 이제 희대의 개소리라고 봐요. 저는 그 불법 계엄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될 수 있었던 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앞장선 거.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만 모여 있는 국회 본회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같이 섞여 있는 본회의장. 그럼 계엄군들이 침탈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엄군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있고요. 세 번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이 3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불법 계엄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애초부터 피 흘릴 계엄을 생각 안 했다. 이 유혈 사태는 아예 상정조차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정당화하는 거는 정말 희대의 개소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국민대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그 탄핵을 찬성한 분들에게 배신자 이렇게 외치기도 네. 하고요. 일종의 좀 대립 갈등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던 경기 집회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 당내 일반 당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 역대 네. 대통령들 평가에서 최저 네, 점수를 받은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저희 당 내에서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원내만 보더라도 예. 이제 12.3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새 출발을 위한 다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제도 보면은 이제 박정아 의원도 언론에 나와서 지금 한 초재선 포함해서 한 30여 명 남짓 의원들이 지금 만약에 전향적 메시지가 안 나오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네. 발표할 걸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저 중앙일보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조사한 거 보면 네. 43명이 사과의 필요성 인정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30-40명은 최소한 그렇게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인데 오늘 이제 실질 심사 시작하면 네. 시간상으로 보면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그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서요. 지금 영장 발부의 열쇠가 추경호 전 대표가 당시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막았느냐 여부인데 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시에 추경호 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특검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의원들은요. 네. 국회 그 의장실 그 의원가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문자 통지를 다 받습니다. 네네. 그거를 뭐 그 당의 원내대표실에서도 뭐 같은 류의 문자 발송을 할 수 있지만 예. 국회의장 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예. 정말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 당이 지금 이렇게 내란몰이 당하고 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줬다면은 18명의 의원이 아니라 거꾸로 뭐 81명의 의원들이 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앞장섰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네네. 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몰아치듯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 계엄 진압당이 됐을 겁니다. 계엄 진압당이 됐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자진하야의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탄핵 없이 자진하야를 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렇게 계엄을 진압하고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의힘의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는 집권당의 원내대표 이런 요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오류고요. 예. 그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의 법적인 요건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진행이 돼서요. 지금 6.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선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뭐 원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사안이긴 하지만 이제 더 공식화된 셈이죠. 기소로.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오 시장 기소가 서울시장 선거구도에 영향 어떻게 미칠 거로 보세요? 당내 경선에요. 당내 경선에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독주 체제였는데 또 네. 오세훈
시장을 꺾고 본인이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 당원 당규 조항을 가지고 오세훈의 공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건 가능성인데 실제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정치 기소예요. 예, 요새 민주당이 김민석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총동원해갖고 오세훈 때리기 나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민주당 특검 정치 특검 아니에요.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 아닙니까? 그 하명을 받아갖고 오세훈을 기소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게 정치 기소인데 근데 당원 당규에 이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든가 네. 그러면 이 조항을 적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정형할지는 이제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죠. 그러면 그 당내 경선 구도에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 지도부가 당원 당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네. 이 판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당무위도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도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느닷없고 뜬금없고 특히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는요. 이 1년도 넘은 거예요. 그렇죠. 시점으로 보면. 네, 네. 작년 11월에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그냥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까지. 네. 근데 당시 법률위원장이던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댓글이 총 1068개인데 네네. 본인이 들여다보니 이 음해성 또는 모욕성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은 12건이 발견됐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게 네. 김건희 씨를 개목줄을 걸어가지고 집에 가두어둬야 되는데 그 개목줄이 있고 뭐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그 개목줄하고 단두대가 제일 심한 건데 이거는 그 한동훈 대표는 그 당원 게시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한동훈 명의로 쓴 거는 동명이인. 동명이인이고요. 네네. 한동훈 가족들이 쓴 게 또 있고 뭐 있다고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 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가장 심했던 게 그 두 가지예요. 개목줄하고 단두대인데 네. 다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과는 무관하다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그때 했는데 왜 지금 그러면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장동욱 대표가 이리저리 이제 사면 초과가 되니까 그 뭐 위기 탈출 방법으로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데 이게 자칫하면 대형 부메랑으로 본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작 단계라서 재조사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내는 재조사도 그렇고 재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똘똘 뭉쳐 싸우자. 근데 똘똘 뭉쳐 싸우자는 분이 왜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지금 내일 또 김건희 여사 결심 공판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기소,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윤 전 대통령 또 외환 혐의 심리 개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법 슈퍼 위크란 말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라면 뭘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면 전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폭이라든가 론스타 가지고 그 정부가 그 광날 내다가 망신살 뻗치고 이런 거 그 굉장히 기회거든요. 네. 이게 흔치 않은 기회예요. 그럴 때 국면 전환을 딱 시켜야 되는데 네네. 지금 원내 전략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항소폭이 그걸 민주당은 항명이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프레임으로 이걸 항명 특검을 하자. 네네. 뭐 법사위에서 국정조사하자. 예. 소수 야당의 한계, 의석수의 부족으로 이 표결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네.
빠르게 그걸 낚아챘어야 돼요. 지금 그때 하자고 그랬을 때. 3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예. 당 지도부가.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 계속해서 뒷북치는 거예요. 정치는요 선제 공격이 중요하죠. 뒷북 대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딱 꺼냈을 때 딱 그거를 간파하고 바로 낚아챘어야 돼요. 근데는 그때는 뭐 법사위 그 국정조사는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사위 국정조사는 수용하는데 나경원 간사선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또 나경원 간사선임 이후로 그 저쪽에 거부하니까 그럼 그것도 포기하겠다. 근데 네, 계속 안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쉽다. 네. 매우 아쉽다고 보시는군요. 매우 아쉽습니다. 네네. 국면 전환은 호기였는데. 네네. 예.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시 국정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확언하십니까? 예. 예, 저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차 특검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뭐 고환율에 부동산에 네네. 코스피도 뭐 4천 넘었다는데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고 별로 네네. 안 좋아요. 네네. 이거를 다 덮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 2차 특검 카드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물론 예방이지만 조국 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조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 말했고 장 대표는 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가 조 대표에게 이재명 정부와 함께 쓴소리를 해야 하는 야당이다라고 이런 걸 좀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각자 뭐 동문서답한 거죠. 예. 그냥 동문서답.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묘한 게 네. 전 요새 참 보면서 이 정치가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구나. 저도 참 신기해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신기합니까? 지금 뭐 한국 정치판에서 뭐 대선 주자급 당 대표급 주요 인물로 국한해서 보자면 네네.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 조국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장동혁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두 인물이 네. 묘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한동훈을 그 비난하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루어졌어요? 토론도. 원래 그 대장동 항소포기 판깐 거는 한동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직 법무부 장관 해갖고 조국 전 장관하고 하자. 네네. 그러다가 이제 꼬리 내리고 피했잖아요. 네. 장동혁이면 받겠다. 네. 또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깔아놓은 판에 한동훈을 밀어내고 둘이 가서 이제 토론 밥상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참 네. 묘하죠, 그러니까. 그 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토론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요? 예? 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그 실력과 수준이 그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 국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을 왜 했을 거라고 그 생각하세요? 얘기는요. 네.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장동혁 화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은. 아 그런. 그러니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거는 당 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럼 조국이 자기 당도 아닌데 네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을 일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장동혁 화이팅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화이팅. 네. 두 분이 묘하게 지금 손을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네. 조국 대표가 왜 이렇게 그 장동혁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한동훈을 에게 공격하는가? 네. 지금 정가에서는요, 여의도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네네. 제일 핫한 그림이 뭐냐?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예. 만약에 그 부산의 그 전재수 그 해수부 장관, 민주당 유일한 부산 현역 의원이죠. 예. 예,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면 그 보궐선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예, 그러면 조국 대표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양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진보 단일 후보로 달라. 예, 그래서 국회 재입성을 목표로 할 거다. 그게 가능성에서 지금. 예, 네. 이게 이제 네.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가서
갭을 쓸 수 있는 보수 후보는 누구냐? 그럼 한동훈뿐이 없을 거다. 그래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네. 그게 제일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내년 6월 선거, 한동훈 대 조국 보궐선거, 네네네. 부산 대결이. 네. 예, 벌써 이런 얘기들이 한두 달 전부터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싫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공천 못 받을 거다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장덕영 화이팅 외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지금 룰도 당심 70%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기획단이 안을 내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 쉽지 않을걸요. 예. 왜요?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기하겠다 선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의 다수가 그걸 용인을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도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걸 내놨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는 또 뜻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는 또 지지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인데 네. 지금 이제 여론 지형. 네. 그리고 그 의원들 몇 명이 서울시 당협위원장 22명인가요? 네.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성명서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당심 70%로 변경하는 거 반대한다고. 네네네. 그 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장 구도에 오세훈 시장하고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다라고 봐요. 네. 근데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요. 네. 이 룰 세팅하고 당심 70%로 바꾸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예. 선수로 뛸 사람이 왜 다 심판 역할 다 해놓고 거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최근에 또 불거진 게 하나가 문수영 국민의힘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부가 이 임명을 할 때 몰랐을까요? 아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는데 그거 종교 폄하한 거다. 근데 통일교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한 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 본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허경영 씨도 지금 유사 종교 해가지고 지금 문제 일으켜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통일교 신천지도 모자라서 허경영까지 끌어들이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간보도 하나를 좀 보면서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네. 지금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특별 기획으로 기사를 오늘 썼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네.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네. 비상계엄의 진정한 원인은 네. 여사 지키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의 일부분이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라고 봐요. 네. 네. 1년 전에 네. 의원님께서도 계엄을 접하셨을 때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 전부터 비상대권 이 얘기한 지는 계엄하기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오죽하면 대통령 오죽 답답하면 저런 얘기까지 하겠느냐. 진짜 하겠다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뭐 그런 거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군요. 예.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어도 예. 네, 계엄을 실제로 한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다. 안 왔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거고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개인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꼴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그야말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발생부터 현재 수사 상황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쿠팡 이용자시죠? 네, 저도 쿠팡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두고 전 국민의 정보가 털렸다라고 말을 해도 이거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피해 규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한 3,300만 건 이상 탈취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 안에는 이제 그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공동연관 비밀번호, 그리고 또 자신이 평소에 뭐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런 그 지인의 어떤 그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까지 대부분 다 유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거의 대부분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초기에 기사는요. 쿠팡에서 4,500건 정도 정보가 유출됐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마 이제 그 날짜가 뭐 11월 중순쯤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편파적인 로그 기록만 보고 단편적으로 여기만 노출됐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로그를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6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돼서 그 걷잡을 수 없이 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설명 중에 6월부터 유출이 된 건데
5개월 후에 안 겁니다. 네, 그렇죠. 회사가 이걸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마 이제 기술적인 탐지,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전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통제 부분, 관리적인 통제 부분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그 부실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롯데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계속 쉬쉬하다가 그 지금 4,500명의 분이 너 해킹당했다라고 메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쿠팡한테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네. 그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그 어떤 확인한다든가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상당히 좀 그 취약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은폐라기보다는 이 탐지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서 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회원들한테도 이제 민원을 받고 그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4,000건이 아니라 그 3,300만 건 이상 누출된 것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 문제는 좀 이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유출 경위를 조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지금 나온 걸 보면 쿠팡에 일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정보를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길래 이런 막대한 양의 정보가 나간 건가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근무했던 직원이 그 회사의 인증키를 만드는 모듈을 만드는 이런 그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아마 해고에 이제 앙심을 품고 그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이 서명키라고 해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전자 도장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면 거기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서명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증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일용 신분증을 만드는 그 역할과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서명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걸 임의적으로 계속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 메인 서버에 계속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외부로 유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 중에 직원이 해고의 앙심을 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이 확인된 내용입니까? 아, 언론에 이제 보도가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정말 뭐 앙심을 품은지 안 품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건 개인이에요. 한 명으로. 네네. 근데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해내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개인의 이제 단독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뭐 별도로 그 범죄 단체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협박성 메일을 보낸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람하고 동일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의 범죄자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에 침투했어도 양이 되게 많아서 한 번에 그냥 뭐 엔터키 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메일을 이용해서 꾸준히 그걸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까? 네, 상당히 많이 씁니다. SKT 때도 그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놓고 계속 뒷문으로 계속 빼간 거거든요. 근데 회사 내부에는 아무리 뭐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도 회사 내부 메일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일에서 회사 계정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다 실제로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보내는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랑 서로 소통할 때. 근데 이게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량이 상당히 크지만 그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쌓아도 용량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만 건씩 가지고 나간다 그래도 정상적인 그 어떤 메일을 주고 받는 것으로서 그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해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한 번에 대량의 정보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브로킹 되거든요. 그래서 3,370만 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쪼개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뭐 10,000건, 20,000건, 30,000건 뭐 이런 식 심지어는 뭐 10만 건씩 갖고 가도 아마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근데 혹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여하는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 좀 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게 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마 그랬다 그러면 더더욱더 문제가 더 심각한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 KT 때도 내부에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계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확인된 게 없는 것처럼 아마 쿠팡건도 내부의 조력자보다는 그 자기가 인증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서명키도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력자보다는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침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만 그 정보를 가공해서 뭐 다크웹에 올려서 판매하는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들한테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 조직 뭐 이런 분들이 뭐 따로따로 모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배후 해킹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상당히 좋죠. 특히 뭐 시커머스 그래서 특정한 이제 국가에 있는 커머스 그룹들이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뭐 해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뭐 특정한 회사를 어떤 그 이 평판에 대한 훼손도 시키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켜서 그 사람 그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끔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만약 공격한 게 만약 특정한 회사가 만약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실수 수 없는 범죄 행위고 완전히 그 회사는 범죄로서 낙인을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뭐 우려하시는 분들 계속 계신데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서서 유출된 정보 내용 범위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부 그 계정 이용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배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새벽 배송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 공동현관 비번도 올려놓고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금 범죄 악용될 우려를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침입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이제 무서운 건 이 스토킹 범죄가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물론 뭐 현관 비밀번호하고 이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완전히 틀린 거지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엘리베이터 앞에 서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밖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저쪽 가서 문이 닫히면 자기가 비밀번호를 그 직접적 입력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 명의 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범죄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최초에 이제 이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그 결제 정보는 탈취당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활 밀접형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거기다가 뭐 이메일 주소라든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한다 그러면 그 정말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물건을 배송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를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용카드사에 있는 정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신용카드는 이용된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다 메일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물품 배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상품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물품을 직접적으로 그 자기 주소지에 갖다 놓고 특히 뭐 새벽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도 없는 야간 시간대에 갖다 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자기 집 그 주소가 완전히 털렸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집을 자주 비우니까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거기다가 뭐 메모장에 써놨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탈취당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 상당히 그 불안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저나 교수님 같이 쿠팡 이용객들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탈퇴를 못 하잖아요. 탈퇴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뭐 비밀번호를 좀 더 바꾸시고 그리고 그 결제 정보를 입력해 놓았다 그러면 뭐 그게 탈취당하지 않았다 그래도 결제 정보 신용카드는 다시 그 다른 신용카드로 교체하셔서 등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이제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하셔가지고 거기를 아예 바꾸시는 것도 자기 좀 더 이렇게 불안으로부터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해 보상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집단 소송 움직임도 앞서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쿠팡 측에서 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보상하고 배상은 좀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그 아마 손해배상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저희가 2014년도 카드 3자 정보 유출 사건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변곡점이 되었는데 아마 집단 소송을 해서 그 법원으로부터 뭐 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면 적어도 그 2014년도 한 10만 원 정도의 범위를 배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위자료적인 부분에서 만약 소송을 한다 그러면 뭐 10에서 20 정도 선에서 뭐 배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부정상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 100% 다 보상을 받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과관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볼 거예요. 정말 이 쿠팡으로부터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네가 보이스피싱 당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지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힘들죠.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뭐 정보가 SKT 때도 갔죠, KT 때도 갔죠, 뭐 롯데카드 때도 갔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정보 보안 누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많이 발생했는데 어디서 자기 정보 유출된지를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정사항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래도 그게 이 쿠팡으로부터 발생된 정보 인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개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것이죠. 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과징금 우리나라 제도에는 얼마까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과징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죠. 근데 올해 이제 4월달에 발생한 SKT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1,300 뭐 한 47억 정도. 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정부 유출된 게 2,3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적어도 뭐 한 3,370만 건이 훨씬 더 많은 수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긴 또 뭐가 있냐면 최근 한 4, 5년 동안 4번의 이번까지 합쳐서 4번의 정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징금도 계속 부과받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 3천억 이상, 수천억 원대 이상, 많게는 뭐 1조 원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뭐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해외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해외는 어떤데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R 유럽 쪽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정말 매출액의 뭐 적어도 3-4배 이상 과징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네. 미국도 실질적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다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뭐 그 이런 사고를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한 1조 원 가까이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쿠팡이라는 회사가 국내 이커머스 1위잖아요. 네네. 타이완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네. 나스닥에 상장도 했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허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뭐 허술했다라는 것보다는 뭐 취약점을 실질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뭐 크게 뭐 허술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1년에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한 860억에서 900억 가까이 투자를 한대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외부 해킹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내부자 관리, 내부 통제가 좀 더 그 취약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이 직원이 그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나가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키 네네. 이런 거 폐기 안 합니까? 근데 폐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내부 통제 자체가 이제 부실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으면 쉽게 얘기하면 퇴사할 때 갖고 있던 사원증을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원증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비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됐던 거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치를 안 하고 할 수 있음에도 조치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이 개인정보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아까 이제 뭐 2천억, 3천억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징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한테는 자기 정보가 누출된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실제 돌아가는 것은 소송을 해야지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차라리 말씀이죠. 개인정보법을 개정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50만 원이나 특정한 금액 미만의 어떤 손해배상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강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북쪽에 한기가 내려와 오늘 종일 기온이 낮겠고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5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2.9도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의 기온이 많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3도에 그치겠습니다. 세종이 7도, 강릉, 광주 9도, 대구 1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5도 안팎이 많고 내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내일은 하반기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아질 텐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서울은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이번 한 주 동안 중부지방은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이 3에서 8cm,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 3에서 10, 그 밖에 일부 충남과 전라 권역에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도 내일 새벽에 눈이 약간 날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1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현재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0.5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최근 우리 문화 콘텐츠를 보고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등장인물들이 쓴 갓인데요. 정작 갓을 만드는 장인은 이제 전국에 단 4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태를 취재한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의 이소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월 경주 에이펙 환영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썼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네. 예. 근엄하게 이제 세계 정상들이 앉아 있다가 뭐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서 갑자기 막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그러니까요. 사진 찍는 모습 뭐 보도도 됐고 많이 네. 회자가 됐죠. 이제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어둠의 보이밴드가 있잖아요. 이제 네. 사자보이즈라고 그 영향이 큰 모양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뭐 저 검은 모자에 나는 반해버렸다, 뭐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다 이런 댓글들을 달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봤더니 이제 관람객도 엄청나게 늘었고 네. 관람 마치고 이제 기념품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제 휴대전화에서 캐대언을 보여주면서 직원들한테 이 기념품을 어디서 사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샵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의 경우입니다. 하루에 원래 10,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는데 캐대언 이후에 지금 하루에 60만 명이 접속해서 6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제대로 안 되는 날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까치호랑이가 이제 네. 인기가 많고 갓도 뭐 갓펜이나 갓 모양의 배지, 네네. 뭐 갓잔 이런 기념품들이 지금 2달 넘게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갓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네. 네, 이런 자문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취재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되셨군요. 네.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 4분만 계시다. 왜 이런 건가요? 그 옛날에는 인간문화재라고 그랬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무형유산 간일 보유자라고 부릅니다. 네. 네네. 제주에 2명, 경기도에 딱 2명 이렇게 4분 남아 있는데 다들 8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고령이세요. 네네. 근데 좀 갓을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넘어가면 네네. 갓을 이제 한 사람이 이걸 다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부분 이제 분업이 돼 그것도 있더라고요. 분업이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자 부분이죠. 네네. 총모자라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모자에서 차양 요 챙 부분을 일컫는 말이 양태입니다. 그걸 양태라 부르는군요. 그걸 대나무로 일일이 대나무예요? 네네. 대나무로 이렇게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서 그걸 일일이 엮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총모자와 양태가 완성이 되면 이거를 합치고 뭐 이제 명주를 덮고 뭐 먹칠을 하는 입자 장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이제 19세기의 풍속화가 김준근의 그림 같은 걸 보면 서너 명 혹은 5명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뭐 누구는 대나무 다듬고 누구는 총모자 만들고 이런 민속화가 남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 총모자 장인 1명, 양태 장인 1명 이렇게 2분 계시고요. 경기도에 입자 장인 2명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네. 자, 제주에 간일 장인이 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주에서 갓을 만든다고 굉장히 놀랐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일단 말총, 총모자를 말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총모자, 망건, 탄건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기술이 집약됐고, 유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 북쪽 해안가에 이런 공방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게 제주 복식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17세기 성리학자 조국선의 일기, 뭐 인제일록 같은 데에도 제주 갓을 사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주 갓이라고 하면 최상품,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명품으로 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장, 그러니까 총머리와 양태를 잇는 장인들이 많았던 이제 통영 지역하고 제주가 같이 명품 갓 생산지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 통영이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궁궐에 와서 한복하고 갓을 빌려 쓰고 사진 많이 촬영하시는데 그렇죠. 그때 쓰는 갓은 지금 전통 갓과 다른 건가요? 네. 그 입자장인 박창영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요즘 이렇게 K컬처 해가지고 갓이 많이 알려진 건 좋은데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갓이 알려진 건 좋은데 막 나일론으로 만든 엉성한 혹은 뭐 중국산 이런 뭐 좀 허름한 이런 제품들이 뭐 외국인들이 이제 막 쓰고 공항에서 버리고 가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하다,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제주 조천에 가면 갓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양태 보유자 장순자 선생님이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이제 일정 시간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 오신 관람객들도 이제 직접 써보고 이렇게 다른가? 가짜와 진짜가? 네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빳빳하고 단단하다. 그리고 정말 좋은 갓일수록 가볍다고 해요. 이게 12g 정도밖에 안 나간다. 전체 무게가요? 네네. 12g? 그러니까 모자를 썼다가 아니라 갓을 얹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실제 써보고 만져보신 분들은 네네. 이 정교함과 이 실용성에 굉장히 놀라고 가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서요. 캐대언에 사용됐던 그건 애니메이션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재료들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말총, 대나무도 대나무. 좋은 걸 쓸 거고 네. 그걸 다 일일이 가늘게 하고 이럴 텐데 이런 최상의 갓을 만들려면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들 놀라시는데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갓은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니잖아요. 네네. 총무자장, 양태장, 양태, 입자장이 입자장. 같이 만들어야 네. 되고 적어도 3명이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같이 작업을 해야 갓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3명의 인건비만 따져도 견적이 상당히 나올 수밖에 그렇네요. 없는 구조인 거죠. 네네. 이 박창영 장인의 아들 박형박 이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외부 전시라든지 해외 전시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전통 갓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네네. 이 운송비가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 정교한 작품이어서 네네네. 쉽지 않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참 갓이 이렇게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 남성들만 쓸 수 네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이 많이 들고 이 정도의 그 재료에 굉장히 예전에도 사실 굉장히 비쌌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나 쓸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문화로 잘 계승이 돼서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정부 지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원 얘기를 조금 하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일단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자 내부는 작품 만들고 전수 활동하면서 매달 월급처럼 지원금을 조금 받는데 이수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승이 힘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자기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계승을 하게 만들긴 하는데 생계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갓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장순자 장인이 직접 사비로? 개인이 빚을 내서 땅을 사들이고 그런 거였군요. 제주 도청 쫓아다니고 국가유산청 쫓아다니면서 지으신 거예요. 아직도 빚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2025년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90억 원 이상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국가 긴급 보호 무형유산 보호 육성 예산도 5년째 1년에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1억 6천이요? 네. 갓을 만들기 위해 그 들어간 정성이나 수고를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에 한 번 반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갓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보존하고 확산하는 데는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점을 지금부터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국가유산청 이제 전승 지원과 공무원들을 만나봤더니 아무래도 예산이 문체부를 통해서 할당받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 그것 때문에 자주 심사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상품 개발 현대화한 상품 개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해외 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운반비 이런 것도 좀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꼭 이 방송 들으시고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다 이소정 기자였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